자, 지난 시간에 국제수지에 대해서 봤죠. 대략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박스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앞에 있는 그 표하고 같은 내용이죠. 표에 있는 용어를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무역수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상품이라고 해야 된다.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비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재화와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상품과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용역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운송, 여행, 건설, 금융, 로열티 정보 이런 거죠.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를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서비스 수지를 무역 외 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역은 상품 교역이고 무역 외에는 그 서비스 교역을 옛날에는 봤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용어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경상수지는 그 두 개 수지 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수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적을 때는 뭐 그냥 무시했는데 요즘엔 이 숫자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게 한 카테고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항목이 4개인데 이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산 요소의 이용 대가에 따른 수지입니다.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 쓰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자본과 노동입니다. 자본과 노동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 대표적인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뭐 토지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이용 대가인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되고 이자가 되고 배당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국민경제 순환 모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만 다 생산 요소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통 이게 이제 외국하고도 이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내 뭐 우리나라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가 임금을 받는다. 뭐 이거는 뭐 이 국제거래에서 포함이 안 되겠지만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죠. 그러면 외국 근로자가 받아가는 돈은 사실은 유출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경우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거 실제적으로도 유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뭐 별로 미미한 숫자, 그 무시해도 될 숫자지만 200만 명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출되는 임금이 상당히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세계 기구랄까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등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됐습니다. 뭐 경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 최근 몇 년 전까지 일본에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한일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이 한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뭐 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는 뭐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문제지만 이제는 직장도 세계화됐습니다. 노동 이동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 이동하는 비용도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직장을 우리나라에서만 구한다는 보장이 필요가 없는 제한이 없는 거죠. 왜 일본이냐?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도 많이 갔죠. 많이 가고. 특히 중국이 이제 라이징, 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쪽에서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많이 갔습니다. 졸업생들도 많이 갔고. 뭐 그런 것에 따른 유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일하면 그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그 돈은 또 그 나라로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임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그런 유출과 유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본에 대해서도 자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 투자라는 것이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제 직접 투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 뭐 대기업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뭐 멕시코나 유럽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공장을 운영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정산하고 난 뒤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본에 대한 이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반대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결과를 또 외국에다 그 나라에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직접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는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간접 투자라는 것은 이제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및 채권 투자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뭐 여러분들의 신문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 나와 있죠. 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얼마를 샀다 팔았다. 그 다음에 우리 개미들이 뭐 요즘에는 동학개미 또 다른 용어로 스학개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그냥 산다. 뭐 테슬라 주식을 샀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다. 애플 주식을 샀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배당금. 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에 따라 가지고 또 배당금을 주면 그 배당금은 다시 또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서 매입 자금이 아니라 이 배당금,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에 이용될 배당금이죠. 배당금의 유출 유입에 따라서 이 본원 수지가 굉장히 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본원 수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우리나라 내국인이 외국에 예금하기도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예금하기도 하죠. 내국인이 외국은행에 예금한다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외국 지점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은행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은 외국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은행에다 가지고 있으면 외환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은 보통 외국은행, 뭐 세계적으로 뉴욕이 금융중심지니까 뉴욕에 있는 시티은행이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나 아니면 뭐 웰스파고 은행이나 이런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런 이자도 이런 본원수지에 잡힙니다. 그래서 본원수지는 그런 식으로 노동이나 자본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대가, 임금이나 이자나 배당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은 것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본원소득이라고 합니다.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 이건 이용대가고 실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노동은 이것밖에 없겠지만 자본은 이용대가가 아니라 자본이 나가고 들락달락 하죠. 그죠? 들락달락하는 자본 액수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액수는 사실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정권투자가 따라 있습니다. 금융계정에 잡히고 거기에 대한 이용대가는 여기 본원소득수지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 잡힙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전소득수지라는데 이것은 뭐 액수는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단순히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거. 무상 원조나 개인송금처럼 아무 대가 없이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거래를 우리가 이전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사실은 해외에 있는 우리 뭐 교포 아니면 뭐 동포들이 국내에 있는 친척들한테 송금을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뭐 그 외국에 친척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송금 통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유입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또 그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유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개인 송금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무상원조. 사실은 여기서 요즘에 액수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무상원조를 본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죠. 식량부터 시작해서 물질, 그 물건뿐만 아니라 돈도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다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세계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 부담을 하는 척이 됐습니다. 옛날엔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나라에다가 부담을 하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전 소득 수지는 옛날에는 그 90년대 뭐까지는 이게 이 돈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입니다. 항상 우리가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수지의 요인, 그 부문입니다. 상품, 서비스, 보는 이전 소득 수지. 그게 이제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품, 서비스, 보는 이전.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항목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항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숫자를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두 개 있는데, 뭐 이거는 거의 숫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단지 이야기해보면, 이거는 이제 자본 이전이라는 것은 상속, 정려, 관련 세금 등에 따른 수입액과 지급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액수와 우리나라에서 나간 액. 그 다음 비생산 비금융자산은 상표권, 영업, 판매권 등 매각, 그 다음 매입, 차액. 뭐 이런 겁니다. 좀 특수하죠.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금융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네 개, 크게 봐가 네 개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입니다. 경상수지에서 이렇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 흑자 액수만큼 금융계정에서 그 숫자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1대1로 거의 맞대응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야, 여기서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났다. 한 해 흑자가 뭐 한 500억 달러 흑자가 났다. 그럼 그 500억 달러 흑자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결국은 국내에서는 그 외화가 들어가야 그게 달러든 위엔하든 옌하든 아니면 뭐 유로든 국내는 들고 들어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국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에 태가 안 가지고 옵니다.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그거 자체를 숫자로만 가지고 있고 그 돈이 쓰이는 그 나라에 보통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운영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수지 흑자가 났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에 뭐 집에서 뭐 가장이나 뭐 그 부모님들이 벌어들인 돈 아니면 재산에서 나온 돈 다 합쳐가지고 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해 동안 한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었다. 그런데 살림 살고 교육비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나니까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천만 원이 남죠. 그러면 그 1천만 원 남는 것을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없죠. 그건 숫자로 남아있을 따름이지 그 1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으로 보통 가지고 있죠. 그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의 펀드나 그런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외국에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뭐 그 액수가 얼마가 돼가 이까지고 운영하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계속 거래 과정에서 숫자로 짓게 되다 보면 이런 사후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완전히 기업을 만드는 거죠. 기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반대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현물 출자 투자는 직접 만드는 것이고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에 같이 돈을 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직접 대주주로 참여해 가지고 기업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항목에 직접 투자해서 숫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투자 및 취득도 이 직접 투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뭐 옛날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좀 샀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한 몇 년 전까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그 화교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 부동산.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사실은 우리나라 자금들이 외국에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윳돈이 많으면 그걸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금융자산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 아니면 부동산.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외환 가지고도 외국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외국 부동산 아니면 남는 돈은 외국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직접 투자라는 것이 기업을 사기도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용으로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미국 뉴욕에 있는 뭐 어떤 아주 랜드마크 건물을 우리나라 뭐 어떤 그 이 미래 에셋에서 매입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큰 하나가 그걸 중국 뭐 안방보험인가 굉장히 큰 금융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매입했던 것을 미래에셋이 그 기업이 이제 그 돈 조달이 안 되니까 미래에셋이 사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에 미래에셋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시비가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또 랜드마크 그 호텔을 뭐 어떤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사들, KB금융에서 사들였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KB금융 미래에셋이라는 것이 이런 자기 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외화로 환전해가지고 외화로 사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직접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것은 두 번째 정권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상품을 본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지만 채권은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 개인들은 잘 모르고 개인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보이고 최근에 개인이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 주식 투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이 부분 흑자였습니다. 흑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주식을 못 샀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도 안 되고 옛날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화 자금이 사정이 풍부해지니까 지금 개인들이 뭐 외환전이라든지 외국 주식 매입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주 자유롭게 외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요즘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주식 사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장고로바가 총액으로는 뭐가 많냐는 좀 아직은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최근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아니면 3년 5년치 본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산 액수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주식 샀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이 정권을 투자해 가지고 정권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유출된 게 많습니다. 유출. 뭐 자본 유출이라 그러면 그걸 뭐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국제 수지를 본다 그러면 이게 자율적인 거래고 이게 보전적인 거래라고 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여기에 따라 흑자가 생기니까 그 흑자를 어떻게 다 사용하느냐라는 문제죠. 흑자가 생기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당장 문제 사용합니다. 근데 다 사용하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유출이 됐다는 것은 뭔가 돈이 남아서 유출이 된 겁니다. 남아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데를 가가지고 그쪽 가는데 뭐 그래서 현재 정권 투자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는 돈을 여기다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도 요즘 동학개미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개인도 돈이 남으면 그건 은행에 예금을 해놓지 옛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금을 안 하고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고 부동산 하기에는 돈이 아직 덩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거기다가 또 주식은 뭐 굉장히 뭐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다 많이 갑니다.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잘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가 실패한 사람은 소문을 안 내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대부분 아주 소수 몇 명이 일시적으로 큰 돈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크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총실적으로 봐서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이제 아주 특이한 몇몇 빼고는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고, 그런 식으로 주식에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유 외환이 있다. 여유 외환이 있어도 채권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 투자를 할 건데 채권 이자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별로 수익성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지금 주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지금 거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거품이 생겼다는 것은 계속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거품이 생겼다는 것은 나중에 꺼진다는 거죠. 꺼질 때 이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 상품, 뭐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죠. 선물이나 옵션 같은 이런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뭐 이거 두 개를 비슷한 범주로는 볼 수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요거 두 개가 좀 성격이 비슷하지만 요거 두 개 내에서도 은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항목을 분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권 투자에 대한 고전적인 투자입니다. 대부분 경우. 이게 주 투자 갖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많지는 않죠. 그 다음 기타 투자. 기타 투자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은 다 기타 투자로 분류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개를 제외한, 뭐 이것도 제외하지만 그 외에는 다 기타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투자의 그 용처를 정하지 못하면 대부분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가지고 있죠. 그 예금이 대부분 다 이 기타 투자에 포함됩니다. 이 앞에 이 세 개는 그래도 뚜렷한 용처를 정한 투자입니다. 정한 투자고 그 외가 여기 다 있다. 그래서 뭐 무역신용, 대출 차입, 현금 및 예금, 이거죠. 현금 및 예금입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기타 지분, 뭐 특별인출권 이런 것입니다. 무역신용,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대출 차입,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일 큰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타 투자, 이게 전체적으로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걸로서 이제 준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자산. 자, 남는 외화를 가지고 이제 준비자산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준비자산은 이제 요 다음 그 섹션에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외환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한 나라 단위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 외환이 부족할 걸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때문에 기름은 최소한 사와야 되는데 그 사올 돈이 없다.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고 거의 망합니다.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상금으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을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합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준비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위 외환 보유고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겠죠. 그거에 보다 공식적인 용어가 준비자산입니다. 그런 비상시를 대비한 준비해 놓은 돈, 자산은 외환 자산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일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충분히 지금 현재 준비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은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계정에 나타나는데 이제 뒤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돈을 여기서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 흑자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적자가 났다.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출이 잘 안 됐다.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은 수출 수입이 그냥 맞출 정도였는데 갑자기 예상보다 수출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적자가 생깁니다. 근데 적자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외환이 유출돼야 됩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불해야 될 돈이 수출 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다 안 되죠. 그럼 나머지 그 더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나올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적자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비상시가 아니면 준비자산은 사용 안 나겠지만 보통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타 투자,
은행에 있는 예금에서 빼가지고 수출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까지 지급한다든지, 뭐 라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흑자를 처리한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자를 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가계수지도 한 해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적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예금이 재산에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뭐 정 안 되면 적극적으로 빚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경상수지 파트하고 금융계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오차 및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차 누락인데, 이게 이제 양쪽에서 집계를 합니다. 경상수지 차원에서 수출 수입을 다 보고하면 그걸 집계하고, 서비스, 보전소득, 이전소득 다 대외거래이기 때문에, 대외거래는 다 이 세계적인 그 이전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다 거래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 간의 거래는 소위 BIS라는 데가 있습니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 결제은행 또는 국제 청산은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다 거래됩니다. 거래되기 때문에 그 전산망에다 딱 여기 꽂아 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액수를 다 집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요 부분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집계하고 다 따로 집계합니다. 집계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집계해 가지고 이 합계, 경상자본의 합계가 이 금융기준과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해보면 차이가 좀 나요.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작년에 해야 될 게 안 되고 올려와서 할 수도 있고, 올려와서 거래될 수도 있고, 뭐 월단위 연단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올려갈 게 안 돼 가지고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와야 될 게 올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냈는데 다시 이게 뭐 취소가 돼 가지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럼 돈 보낸 상태만 있고 되돌아오는 건 다음 기회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오차 및 누락입니다. 오차 및 누락. 그래서 이 항목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상자본의 합이 금융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과 요걸 빼고 되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오차 및 누락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합이 금융계정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부분이 관계가 되죠. 오차 및 누락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차 및 누락이 있고, 그러나 이제 계정상의 오차 및 누락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오차 및 누락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이 이제 큰 이유가 이 무기거래는 여기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무기거래는 사실은 극비상이죠. 극비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계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온 거죠. 사오는데 무기를 사오기 위해 가지고 돈은 나갔습니다. 전투기를 사기 위해 가지고 소위 보행사에 돈은 나가야 되죠. 그러면 금융계정에서 돈이 나가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경상수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비행기라는 물건이 들어온 게 잡혀야 되는데 그건 안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몇 대가 들었다는 것은 그것도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극비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이제 이 누락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무기 거래 부분도 다 개정해서 잡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개정 기준이 바뀌면서 그게 다 잡고 GDP에도 다 잡습니다. 그래서 무기 만드는 것도 사실은 큰 기계를 만드는 거죠. 탱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뭐 중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개정이 바뀌면서 빠져있던 무기 부분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GDP가 한 해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정 상황의 문제죠. 자, 이게 4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숫자를 본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지만 총액으로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흑자였다, 작년. 흑자였는데 상품은 한 70억 정도 흑자였는데 서비스는 적자였다. 이 서비스 적자의 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그렇다. 뭐 돈을 왜 버냐?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되면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안 될 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유가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근데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됐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 수지는 쭉 옛날을 보면 옛날엔 쭉 다 적자였죠. 적자였다가 2019년은 흑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노동에 따른 임금 유출과 유입은 사실은 거의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흑자 적자 큰 차이가 없고, 이 여기서 본원 수지를 제일 결정적으로 좌우했던 것은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인데, 배당금이 옛날에는 배당금으로 유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주식을 별로 투자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배당금 지급하고 나면 이 적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흑자가 많이 생기면서 그 많은 흑자가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로 지금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 주식에서로부터 그 배당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는 배당금 들어오는 게 더 많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돼 있다. 19년 그렇고 아마 2020년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배당금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전에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흑자였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흑자를 이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다라는 거죠. 적자라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죠. 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남는 600억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이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냐 그러면 이렇게 운영했더라. 금융계정이 그 비슷한 숫자죠. 똑같지는 않지만 매년 이제 요 차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600, 610, 1051, 1028, 280, 215, 122, 185 비슷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냐?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직접 투자에 250억 달러 있고, 기업을 사거나 팔거나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정권 투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서 400달러. 그러니까 이거의 3분의 1을 정권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주로 여기 많이 사용될 겁니다. 여기. 이 부분도 기업보다는 사실은 부동산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부동산. 여유자금이라니까, 그러니까 집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주식이나 금융자본이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인 거죠.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은 좀 전문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 기타 투자는 이렇다. 근데 이거는 기타 투자는 뭐 크게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별로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때는 많은 것이 이만큼 흑자가 났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쓰고도 아직 결정 못한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아 있었다 라는 것이 볼 수 있고, 많이 남아있던 것을 이제 올해는 대부분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줄었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사용처를 결정 못한 부분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값은 장기적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전에는 아닙니다. 10년, 15년, 19년이니까 뭐 요 차익을 바로 다음에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별 각 해의 값입니다. 마지막에 준비자산은 일부 이제 준비자산으로 더 보유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뭐 한때는 많았습니다. 2000년, 2005년까지 많았다가 2010년까지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이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플러스는 되죠. 플러스는 되는 것은 준비자산 자체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자산, 그러니까 대외 지급 뭐 비상금으로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국채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 국채에서 이자가 매년 나오죠. 그럼 그 이자로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소액의 플러스가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오차민 누락이 이렇다. 옛날 한때는 이게 전체 액수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이거는 무기 부분 때문이고, 지금은 그게 없이 이제 이 정도다. 자, 이 정도 현재 우리나라 흑자를 내가지고 그 흑자 낸 돈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재산이 쌓이는 겁니다. 재산이 쌓이고, 이게 많이 쌓이면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사실 미국보다는 먼저 부자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먼저 산업화를 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해 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짐으로써 소위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벌어들였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 비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압도적이고 유럽들이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그때 많은 남았던 그때의 그 자금, 재산들이죠. 여전히 영국이 아직도 재산은 많다라는 거죠.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재산 때문에 아직도 영원히 현재 GDP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을 봐가지고는 영국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산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만 소위 이제 국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이제 다른 나라에 따라가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일본이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지금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기 때문에 항상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무역수지가. 그러니까 중국이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2000년 특히 2000년대 전후로까지만 까지에서는 무역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은 상품 수지는 항상 적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규모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적자를 내고 있는데 본원 소득 수지에서 이제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 가지고 이게 크게 적자가 아닌 정도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복잡한 문제지만 플라자 협정 이후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일본 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데도 그러나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상품 수지는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본원 수지로서 그걸 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본원 소득 수지는 어디서 나오냐? 외국에 투자했던 많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이죠. 재산이 많으면 일을 안 해도 소위 집세를 받아가지고 잘 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집세나 아니면 은행 예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나 배당금을 나와가지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런 식으로 흑자를 많이 내가 이 돈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소위 이자나 배당금을 통해 가지고도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로는 그 현재 상태를 살 만큼 살림을 잘 살지도 못한 계속 적자를 낸 나라입니다.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적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까먹으면서 이자를 쓰고 조금씩 까먹으면서 계속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죠. 자,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전체적인 그 나라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포인트가 있는데 한 포인트, 흑자 부분에 대해서 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2015년 경상수지는 1,059억 달러였죠. 자, 이게 좀 숫자가 바뀌었네. 51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50. 어쨌든 별 차이 없고. 자, 이 정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한 해 흑자가 우리나라 1,000억 달러 이상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GDP의 한 7.6% 정도 됐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 어느 정도 크냐?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가 중국을 들죠. 중국이 2014년에 2,20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 GDP의 한 2% 정도였죠. 액수는 우리나라 배가 됐지만 이게 사실은 중국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비율로 봐가지고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전통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라는 거, 자동차 기계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나라죠. 그래서 한 해 흑자를 3천억 불 냈습니다. 2014년에. 3천억 달러라는 것은 중일 GDP의 한 7% 정도 됐다.
퍼센트로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액수로는 우리나라 3배죠. 근데 이제 퍼센트가 비슷한 이유는 GDP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되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독일하고 비슷하. 독일보다는 뭐 조금 못하지만, 일본이 흑자가 냈는데, 경상수지를 흑자가 냈는데, 뭐, 이것도 뭐 사실은 이 이전 수지 때문에, 생산 요소 수지 때문에 그렇지,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어쨌든 경상수지가 244억 달러 흑자인데, 이게 GDP의 0.5%. 그 다음에 독일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네덜란드입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산업이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냥 덩치가 다 크니까 다 큰 걸로 보일 따름이지, 산업이 제일 탄탄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픽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럽 금융위기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럽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부인이 보기에는 유럽은 어떤 구조냐.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띵까띵까 잘 노는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남유럽 사람을 먹이 살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건실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래 뭐 딱딱한 빵만 먹고 뭐 그렇게 돈도 많이 안 쓰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독일 사람이죠. 네덜란드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 상대적으로 뭐 남유럽, 남쪽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살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낙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날 지경까지 가긴 가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네덜란드가 그렇게 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덩치는 조금 적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이렇게 산업이 강한 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900억 달러 흑자, GDP의 10%가 넘고 대만이 650억, GDP의 12%. 이제 세계적으로 흑자 많이 나는 나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고 미국은 딱 그 반대인 나라입니다. 적자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2014년 한 해 적자만 해도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GDP의 2.2%. 액수가 엄청나지만 그래도 GDP의 2.2%니까 뭐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전히 재산이 많은 나라니까 뭐 유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액수는 많더라. 그 다음에 영국도 만만치 않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흑자 액수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거죠. 우리보다 더 흑자가 큰 것은 뭐 질적인 부분을 봐가지고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대만 정도 GDP 퍼센트로 봐가지고 그렇죠. 그죠? 독일, 네덜란드, 이 대만 이 세 나라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3, 4등을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는 거죠. X로 봐가지고 X로 봐가 네덜란드, 대만보다도 더 많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흑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자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세계적인 불균형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으로 무역 수지 또는 경상 수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흑자를 보면 한 사람이 적자를 봐야 됩니다. 한 나라가 흑자가 많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가 그만큼 적자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적자를 많이 본 나라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제일 적자 많이 본 나라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을 해가지고 이제 불평에 그치지가 않고 뭐 힘이 세니까 힘 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그걸 제압을 하려고 들었죠. 제압을 하려고 들으면서 적자를 너무 많이 내면 손보겠다. 그래서 많이 내는 규모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세 가지 항목으로 페어 게임을 해서 적자를 보는 건 오케이 알겠다. 그러나 이 부정한 방법으로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때는 한판 붙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전포고를 내렸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뒤에 다시 보겠지만 경상수지를 크게 내린 부분은 상품수지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흑자를 많이 냈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특히 이때가 예외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죠. 300억, 뭐 600억 이렇죠. 요해가 예외적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은 예외적으로 많았습니다. 원래도 한 500, 600억 정도? 600억 달러 정도? 거죠.
그럼 이때 그럼 이 한 해는 왜 그래 많았냐? 이 제일 큰 원인은 그 널뛰게 하는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수출은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수입하는 기름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흑자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상품 수지 및 경상 수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 문제가 이거죠. 여기 마이너스 102. 이게 금융위기의 원인입니다. 이때 95년 102고 96년에 250, 마이너스 250. 그래가지고 97년에 말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두 번 봐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 정도, 지금으로 봐가 이 액수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때 이 정도 액수로 두 해 동안 적자를 가지고 400억, 외환부 요구가 450억 달러인데 두 해 동안 450억 적자를 보고 나니까 외환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뭐냐는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흑자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흑자가 됐습니다. 흑자가 됨으로써 그 흑자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초기에는 탄탄하게 준비자산을 쌓았죠. 다음에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자산을 쌓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금융위기, 외환이 고갈돼가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이제 상태는 다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흑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을 어떻게 처분 또는 운영하는 것이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에 설명을 다시 요약하면 19년 정권투자 수지가 410억 달러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액보다 내국인이 외국 주식 및 채권에 400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는 차액입니다. 차액.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외국 주식을 더 많이 사들였다. 즉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니까 최근에는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개인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보다는 이 400억 달러가 개인 주식보다는 기관입니다. 주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돈이 늘으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주식을 투자하는데 국내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한계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이 간접 투자를 하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준비자산은 외환 보유고의 변화를 의미하고, 최근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두드러지게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 것들은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이자 또는 평가 차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대부분 외환 보유고를 더 쌓는 것입니다. 흑자가 생기면 그 흑자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버리면, 그걸 쌓아버린다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부정적으로 무역 수지를, 경상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안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옛날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죠.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이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국제수지,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별 경상수지를 봅시다. 이 국제수지를 이제 지역별로 보는데 뭐 다 항목을 다 볼 필요 없이 제일 대표적인 게 경상수지입니다. 근데 크게 봐가지고 경상수지 부분, 그 다음 세목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금융계정, 이 두 계정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자율적인 게 경상수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금융계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자율적인 중요한 부분은 이 경상수지 계정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액수를 쭉 본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아까 2019년에 600억 달러 흑자였다라는 숫자를 봤는데, 그럼 이걸 어느 나라하고 거래해가지고 어떤 나라하고 거래해서 이렇게 흑자를 냈냐 보면
쭉 보면 이제 섞였는데 나라하고 지역하고 나눴습니다. 모든 나라를 하면 조그만 나라는 뭐 사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일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눴죠. EU, 유럽, 그 다음 동남아, 중동, 중남미. 그 다음 큰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로 했는데 쭉 보면 600억 달러 흑자가 됐는데 이 흑자의 제일 많은 부분, 이 다 합친 값이죠. 이 합친 값이 600억인데 제일 많이 내는 게 어디냐 그러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800억 달러 흑자를 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하고 중국의 흑자 600억을 뭐 여기서 해가 600억이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뭔가 더 많은 액수, 총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동남아시아에서 흑자를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은 부분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베트남이 최근에 우리나라 거의 뭐 3대 4대 무역국이 됐다. 베트남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에 들어가는 중간지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해올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꼴이죠. 뭐 그런 식으로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태국 등등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에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수출을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현재 흑자를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중국보다도 더 많이 훨씬 많습니다. 나라 수는 많지만 어쨌든. 그 다음으로 흑자를 많이 보는 것이 중국. 중국에 흑자를 많이 보는 것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에 대한 소위 중간재 수출이죠. 그걸로서 중국에 대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대한 흑자. 미국에 대한 흑자는 사실은 중간재가 아니라 그냥 최종 제품들이죠. 최종 제품에 대한 수출 때문에 미국에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흑자를 합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건 내 숫자를 4개만 합치도 3개만 합치도 1200달러가 되죠. 그런데 합이 600이 됐단 말은 적자가 많이 생긴다. 그럼 적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냐? 그러면 제일 두드러진 액수는 딱 이거 527억 마이너스 중동입니다. 뭐 이건 말하나 마나죠. 원유 수입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겁니다. 원유 수입 때문에 중동에서 이렇게 적자가 되고 그 다음 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역은 일본. 일본에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기계류 수입이 많다고 했죠. 기계류나 아니면 고가 부품 같은 거, 높은 기술의 부품 같은 거 수입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수출도 많지만 뭐 독일에서의 자동차 아니면 뭐 네덜란드에서의 뭐 기계, 노광기계 같은 거 그런 이제 그 높은 기술의 기계류 수입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경상수지 현황입니다. 자, 경상수지는, 한푸수지는 미국, 중국, 동남아의 적자를 보지만 중동과 일본에서 적자를 보는 구조다.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 미국의 적자를 보지만 중동과 일본에서 적자를 보는 구조인데 중동에서는 원유 수입, 일본에서는 기계류 부품 원자재 수입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수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큰 그 골칫덩이가 이거였습니다. 대일적자의 엄청난 대일적자. 이때는 외환위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낮았지만 그전에도 계속 굉장히 큰 값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값이 컸는데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2005년을 보면 한 해 흑자가 120억 달러인데 일본한테만 225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 한 해도 한 해 토탈 280 흑자인데 일본한테만 마이너스 326억 적자라는 거죠. 뭐 원유는 없어가 수입해는 갈 수 없지만 일본한테 수입하는 것 이거는 이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의 경제 구조라는 것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대일 흑자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품이나 아니면 기계 수입이 따라오면서 일본에 대한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뼈아픈 구조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 구조를 조금 이제 벗어날 기미가 보이더라. 3,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죠. 이게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뭐 벗어났다고 하기는 멀었지만 어쨌든
방향이 보인다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다른 토픽,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죠. 준비자산이라는 항목이 나오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외환보유고를 다루는 이유는, 뭐,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유는 이 외환보유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고갈돼가지고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거죠. 자, 보면 그렇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또는 다른 말로 준비자산으로 가는데, 외환보유고는 통화당국이라 그러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뭐, 행정부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권 차원에서는 뚜렷하게 독립성을 주지만, 외환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동치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기재부 외환자금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불균형이 발생했는 경우에 보전한다는 것은 소위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야 할 사정이 되었다. 그럼 외환이 부족하죠. 그때 외환을 공급하는 것이 보전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외환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폭락합니다. 환율이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외환이 부족하다. 그러면 1달러당 1,100원이었던 환율이 어떤 날 갑자기 하루에 뭔가면 1,200원, 1,300원, 1,4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그런 걸 막는 것이죠. 외환시장 안정.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는, 급락이나 급등을 막는, 또는 자국 통화와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유지. 이건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신인도가 유지되는데 이 두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발행했던 채권에 대해 채권 가격도 폭락하게 되고 우리나라하고 사람 외국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신인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걸 불균형을 보전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통제가 가능한 외화 표시 대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된다. 그런 돈을 가지고 채권 주식에다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만기가 1년 뒤에 돌아오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죠.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해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오늘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현금 아니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통제가 가능한 외화 표기, 대외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98년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97년 말이죠. 그래서 97년 말에 떠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97년만 해도 10월 11일까지 10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이 당국이 외환보유고 충분히 가지고 있다. 걱정 마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수를 불렀어요. 액수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 가지고 있다. 걱정 마라. 그 이야기했는데 딱 가가지고 뭔가 하면 돈 다 떨어져가지고 IMF에 돈 빌리러 가니까 너희 나라 외환보유고 충분히 있다고 그랬지 않냐. 보자. 그러니까 숫자만 있어. 400억 달러 숫자가 있는데 그걸 거의 부도날 금융기관에 빌려줘가지고 현금화를 못하는 거죠. 그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돈,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다 그러면 IMF에 돈 안 빌리고도 뭐 말레이시아식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숫자로 돈은 있는데 그 돈 자체가 뭔가 하면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던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가 하나의 그 시범 케이스가 된 거죠. 항상 이걸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를 항상 감시를 하죠. 이렇게 돼야만이 외환보유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외환보유고는 대부분 준비자산, 이 외환보유고는 외환, 유가증권이나 외화예치금, 그러니까 현금, 예금이나 아니면 유가증권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 그 다음에 금은 팔면 바로 현금화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이런 걸 넣고 선택합니다. 앞에도 특별인출권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용어입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여기 뒤에 설명되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집니다. 가지는데, 이건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를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대부분을 외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예금이나 대부분은 아주 탄탄한 선진국 국채, 대부분 이제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옛날에는 거의 한 90%가 넘었는데 요즘에는 비중은 좀 떨어졌어요. 좀 다양한 차원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뭐 중국 국채까지도 좀 섞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을 이제 외화 예측금과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죠. 그 외에 이제 금이나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4조, 40조, 400조, 400조 원이죠. 400조.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만큼을 이제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이 두 용어만 더 설명하죠. 뭐 인위적으로 만든 통화. 그것보다는 더 쉬운 IMF 포지션부터 이야기합시다. IMF 포지션은 각국이 IMF에 출자한 돈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구가 아니라 기금이죠. 돈을 출자해가 만든 돈이라는 얘기죠.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구가 있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이라 그러면 그 기금에 출자한 돈이 있겠죠. 모든 나라 국가들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자한 돈의 비율을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가 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그 돈은 빼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환 IMF 포지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외환이 부족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IMF에서 이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출자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었냐? 다음에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세계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고, 어쨌든 포지션은 그런 의미고, SDR은 소위 기축통화의 안정성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새로운 통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70년대 플라자 협정 당시에 만든 건데,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무제한 공급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외환 위기를 대비해서 만든 인위적인 국제통화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기축통화라는 것이 뭐 딱 정해져 가지고 누가 발행하는 발권자가 있고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강제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기축통화가 되느냐? 제일 경제력이 센 나라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 나라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부분 거래할 때 그 나라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된 거죠, 지금 달러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는, 그전에는 기축통화가 영국 파운드였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경제 대국이었고, 무역을 제일 많이 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경제가 뒤집어지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데, 자,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돈의 공급의 문제입니다.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통화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만큼 돈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공급해도 안 되고, 적게 공급해도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세계통화의 공급에는 공급 과다. 음모론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뭐 무역주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기축통화 찍는 나라들이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자기들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대부분 그 반대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국 경제를 위해 가지고 정책이 우선입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달러를 찍는 것은 자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만큼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자국 경제 성장률만큼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양도 뭐 비슷해가지고 괜찮을 건데, 뭐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낮죠.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낮은데 그러니까 세계 기축통화 공급량은 미국 성장률 따라가니까 그만큼 충분히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항상 통화의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통화의 부족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환율까지 자극하게 되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소위 플라자 협정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그때는 일본하고의 대일 적자가 세계적인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생겼고,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 통화 가지고만 해도 달러 공급이, 미국이 왜 계속 적자를 보냐 그러면, 미국이 적자를 안 본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 외화를 계속 세계 시장에 공급해야지 전 세계가 쓸만한 기축통화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적자를 안 보면 그 공급이 끊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거래가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골치 아프게 될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자, 더 이상 한 나라 통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SDR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할 때 뭐 미국 달러를 주로 쓰지만, 그러나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자 라고 해가지고 소위 IMF에서 이제 세계 금융 그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SDR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자. 인위적으로 뭐 유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만들면서 이제 SDR이라는 통화를 하나 만들고 뭐 환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급량을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 뭐 물론 그때도 IMF 출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죠. 각 나라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생뚱맞은 환율이 또 하나 생기니까 그 환율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겠고 잊지도 못하겠고, 환율이라는 것이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 가지고 거래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겁나는 거죠. 잘 모르고. 만들긴 만들어놨는데 그런 차원에서 잘 활용이 안 됐던 겁니다. 활용이 안 돼가지고 그때 처음에 한번 만들고 난 뒤에 그게 끝입니다. 끝이고 그냥 그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인증권의 액수가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보다는 이걸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처음에 한번 만들고 나가지고 그 이상 더 이거 늘리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폐와 같이 돈을 찍은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끼리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성은 떨어졌습니다. 항목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만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꼴이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금융 질서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